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6쪽의 대체전표 작성 4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네, 재무전자로 로그인해 놓으시고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 애납세 98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했다.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다는 얘기입니다. 단,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계 처리를 하라. 자, 아까 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에서 풀었던 문제에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 것이 이게 있었죠.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이거 이제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 선납세금이 당좌 자산이에요. 우리가 예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은행에서 법인에게 세금을 과세했단 말이에요. 그때 법인은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그것과 같은 개념 과목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중간에 한번 걷는 겁니다. 지난 사업연도에 납부했던 법인세 납부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980만 원의 세금을 중간에 납부해라 해서 고지서가 오는 걸 중간 예정 납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해서 납부를 해주는 것은 세금을 미리 낸다 해서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서도 선납세금이다. 그래서 법인세 중간에나 이게 나오면요. 무조건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선납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입력할까요? 자, 통장의 거래 날짜 8월 31일이니까 일반 전표 날짜를 8월 31일로 하시고 차변이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거래처는 없어도 되고요. 법인세 중간 예정 납부라는 적요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는 건 예정납부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세 중간 예정납부. 금액은 980만 원. 대변 하셔가지고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죠. 보통예금의 거래처 한국은행 입력해 주시고요. 한국은행 코드. 적용은 위에 거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에 납 980만 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167쪽입니다. 대체전표 작성하기. 12월 15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 원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입금시켰다. 회계 처리하시오. 자, 우리가 언젠가요? 이 퇴직연금 제도의 두 가지의 정리를 우리가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회사 납부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정급여액은 납입액이 자산인데 개정 과목이 뭐였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전부 다 자산 잡으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가 여기 하나금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금융자산에 하나금융 거래처 코드.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은 감소하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은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했다면은 비용 처리해야 돼요. 확정 기여형은 납입액을 회사 부담금이 전부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는데 그때는 코드가 나눠져야 됩니다. 제조 부분 하면 500번대 퇴직급여, 관리 부분 1,000만 원은 800번대 퇴직급여. 그래서 500번대는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고 800번대는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로 가게 되죠. 예. 만약에 확정 기여형이었다면은 제조 부분,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이 문제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산이니까. 자산이 제조 부분과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건 없죠. 자산은 하나로 표시하는 거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차별. 퇴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 계정과목 코드가 198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하나금융이라고 그랬죠. 하나금융 퇴직연금. 이렇게 걸어주시고 적용은 뭐 안 써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니까 지나가시고 금액은 1,800만 원.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 거래처는 한국은행 보통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보통 자산 감소가 1,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다음은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체점표 작성하기.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지급 후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다음 페이지에 영수증이 있나요? 네, 그렇군요. 퇴직금을 지급한 명세서입니다. 뒤에.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확정급여용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서 아까 하나금융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드러났잖아요. 가입되어 있으며 300만 원은 하나금융의 운용자산에서 지급이 되었고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회계 처리 수행하시오. 네. 자, 지금 일부는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계좌 이체를 시켰고요. 또 일부는 300만 원이 일부가 아니라 300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300만 원은 하나금융에서 연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한번 봅시다. 지급 명세를. 자, 소득자,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이 사람의 퇴직급여가 여기 나와 있어요. 420만 원. 과세대상 퇴직급여에서 4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300만 원은 연금계좌에서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연금계좌 입금 내역이다 그래가지고 이연 퇴직소득세 계산 부분에 300만 원 나와 있죠. 자, 이 300만 원은 우리 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가입해 놓은 하나금융의 계좌에서 지급했다 이거예요. 예, 지급했고 우리 회사는 나머지 12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공제했다 이거예요.
세금. 여기 보시면 차감 원천징수세액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합쳐서 6,530원을 공제하죠. 그러면 회사가 지급하는 게 120이었을 텐데 120만 원에서 6,530원 이걸 공제한 것이 아까 그 보통 예금 계좌에 이만큼이 되는 거죠. 120에서 6,530원을 공제하면은 119만 3,470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계 처리할 금액이 여기 나와요. 자, 보통 예금 감소시키는 금액은 요만큼. 그 다음에 하나금융의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감소시키는 건 이만큼. 예. 자, 그 다음에 또 뭘 회계 처리할까요? 여기. 세금 공제하는 거 예수금이죠? 예, 요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계를 입력해 볼까요?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자, 거래 날짜가 12월 20일입니다. 퇴직금 그 지급한 날짜 12월 20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아, 대변, 차변을 먼저 하죠. 차변. 예, 차변에 퇴직 아,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잔액이 얼마 있는지. 예, 420만 원만큼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전체 메뉴에 가죠. 왜냐면은 우리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 놓거든요.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확인하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퇴직하는 날짜 12월 20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실행하셔가지고 12월 20일 날짜 박 부장이 퇴직하는 날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비유동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3,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지금 퇴직자의 42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420만 원 모두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시키는 거예요. 퇴직금 지급할 때 회계 처리가 그렇게 됩니다. 비용 처리는 왜 안 하죠? 비용 처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때 이미 비용 처리한 거예요. 작년 결산 때. 그러니까 올해 지급할 때는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3,200만 원이 아닌가요? 아, 회사가 지금 재무전자 맞을까요? 그래요. 3,20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으므로 이제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의 날짜 12월 20일 퇴직금 지급한 날짜로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295번이네요. 코드가. 네,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거래처 이 부채는 거래처가 없는 거고요. 적요에다가는 퇴직금 지급이라고 1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1번. 퇴직금 지급이라고 그냥 입력하셨으면 그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퇴직 시 퇴직 충당 부채 상계 뭐 이게 그게 그 말이에요. 자, 퇴직금 지급이라고 해도 됩니다. 금액은 420만 원이죠. 이렇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300만 원이 뭐였냐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 여기에는 거래처가 있죠. 하나금융. 네, 거래처 하나금융 퇴직연금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조교에는 입력합시다. 퇴직금 지급이라고 입력합시다. 금액은 300만 원. 네, 또 대변이죠. 네, 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죠.
103번 보통예금은 거래처가 한국은행 보통입니다. 한국은행 보통. 네, 저교 똑같이 퇴직금 지급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차지신 금액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1193470. 자, 이제 6,530원이 차이가 나죠. 그게 아까 우리 여기 지금 명세에 있던 차감 징수세 6,530원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변의 예수금이죠. 부채 증가. 예수금 254. 거래처는 없는 거고요. 적요는 우리가 퇴직금 지급이라는 적요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수금이 6,530원이다. 6,530원.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그냥 300만 원 이렇게 감소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이라는 요 부분을 잠깐 봐주시면은, 예, 300만 원을 하나금융에서 지급하잖아요. 요 하나금융에서 300만 원을 이 퇴직자에게 지급할 때, 여기 28,800원, 요거 원천징수를 하나금융에서 해주면 돼요. 지급하는 금융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건 원천징수 사항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여기에 표시만 돼 있고 우리 회사가 지급할 때는 이 부분만 원천징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6,530원만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연퇴직 소득세 계산에 표시되어 있는 신고대상 세액이라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 지급은 우리 회사가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금융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 처리할 사항이 없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을 지난 시간부터 해서 몇 개 입력을 했는데 FAT 1급에서 입력했던 일반전표 입력 예제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죠. 네, 이렇게 수준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TAT 2급의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이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1쪽으로 넘어갈게요. 정규 증명 서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그 적격 증빙에 대해서도 FAT 1급 교재에서도 이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관리 시험 볼 때 제가 정규 증명 서류 종류를 기입해라 하고 네모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박스를 쳐놨어요. 네 개의 박스를 쳐놓아 가지고 제가 이 중에서 두 개는 박스를 메꿔 놨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빈 칸을 채워 주시면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거래 상황을 증빙하는 그 증거 서류로 인정받고 있는 적격 증빙 네 가지의 종류를 여러분이 아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라고 안 하고 영수증이라고 쓰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내역이 없고요. 이게 현금 영수증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냥 영수증은 수기로 작성해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현금 영수증은 전산으로 발급을 하고 그것이 바로 국세청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수증 하면은 현금 영수증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규 증명서류 또는 적격 증빙의 네 가지다라고 쓸 때 현금 영수증이라고 해야지 그냥 영수증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입니다. 요 네 가지 꼭 잘 기억해 두시래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우리가 FAT 1급 기출문제 풀면서 많이 해봤죠. 네. 자, 172페이지에 수행과제 같이 하겠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거래.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랬어요. 영업부 직원의 명함인쇄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회계처리 수행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우리 FAT 1급 기출문제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했었죠. 자, 먼저 회계처리 할 때 영업부 직원의 명함인쇄 대금이다. 그러면요, 개정 과목이 뭘까요? 도서인쇄비. 명함 인쇄가 인쇄잖아요. 인쇄가 들어가는 개정 과목을 떠올리면 됩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하셔야 돼요.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날짜가 거기 영수증에 있는 날짜. 그건 현금 영수증이 아니에요. 그 영수증은 그냥 그야말로 진짜 영수증입니다. 자, 9월 2일로 바꿔주시고 9월 2일 출금 전표. 개정 과목에 도서 인쇄비 800번대 826. 네, 도서 인쇄비에는 거래처는 안 써도 됩니다만은 코드나는 비워놓으시고 여기다가 기흥 인쇄라고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기흥 인쇄. 적요는 명함 인쇄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있네요. 6번. 명함 인쇄에 대해 지급. 금액은 20만 원. 네. 자,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 증빙이 아닌 영수증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다 작성해 가지고 지출 증명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해 줘야 돼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누르셔 가지고 여기 지금 메뉴가 몇 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FAT 1급 메뉴에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가 맨 밑에 있었잖아요.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수능 수치명세서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아마 기본으로 몇 줄이 입력돼 있을 거예요. 그 밑에다 넣는 거고 지금은 입력된 데이터 없네요. 맨 첫 줄에다 입력하겠습니다. 2025-0902 상호는 기흥인쇄 성명은 김기흥 사업장은 서울 중구 회계로 116 사업자 번호 12272 15417 거래 금액이 20만 원. 자, 9분의 15번부터 35번까지 20개의 코드가 있는데요. 19개인가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에 해당되는 것이면 구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기흥인쇄에서 명함인쇄한 내용은 여기에 해당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워두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계정 코드는 아까 도서인쇄비였죠? 더블 클릭하셔서 도서인쇄비 검색을.
826 보소인쇄비로 계정코드 넣어주시고요. 적요에다가는 명함인쇄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명함인쇄. 그리고 엔터 하신 다음에는 여기 밑에 있는 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 1을 확인하세요. 1이라는 게 여기죠. 여기로 꼭 가봐야 돼요.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명세서 2 불러오기를 항상 한번 눌러줍니다.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넘어와 있는데 두 번째 입력할 때는 이게 자동으로 안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명세서 2 불러오기 클릭하시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탭을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예라는 단추를 눌러줍니다. 네, 우리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실습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173페이지에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의 그 아까 구분해서 가산세 제외되는 거래들을 여기에 쭉 표로 만들어서 했는데 아까 그 15번부터 35번까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174쪽 수행과제로 넘어가서 자동차 보험증권. 자, 이 증권도 정규 증명 서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자, 9월 4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부 승용차 자동차 보험 가입 증권이다. 보험료는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삼성화재에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보험료를 비용 처리할 때는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영업부 차니까 800번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과제 1번 회계 처리하고 수행과제 2번 영수증 수취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거예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자, 보험료 날짜 9월 4일이네요. 9월 4일. 차변의 보험료 되겠습니다. 800번대죠. 821 보험료. 거래처의 코드는 생략 비용이니까 생략하셔도 좋고 여기다가는 삼성화재라고 타자를 해주면 참고가 되겠네요. 삼성화재. 적요는 자동차 보험료라고 타자를 해줘야 되겠네요. 예, 자동차 보험료. 물론 영업부 자동차 보험료 하면 더 좋겠죠. 차변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거기 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120만 원. 대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해야죠? 거래처도 나와 있죠? 적유는 위에 거 복사하면 되죠? 엔터로 지나가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보험료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821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980 자산 감소 이렇게 됩니다. 자, 수행과제 2번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라 그랬죠?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입력해야죠. 2025 공구공사 삼성화재 삼성화재의 대표자 이름이 거기 나오나요? 보험증권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거래금액 12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구분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삼성화재 120만 원짜리 증권은 여기에 구분에 해당되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번에 있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보험 용역으로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보험증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보험증권도 역시 적격증빙은 아니죠. 적격증빙은 아까 그 앞에 있는 네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요 네 가지가 적격증빙. 예. 하지만 이거는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다. 16. 그러면 가산세에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자, 개정 과목은 더블 클릭해서 보험료 821번 보험료로 입력해 주시고 적용은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을 꼭 가져야 됩니다. 안 넘어왔죠? 총계가 2건이 돼야 되는데 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세서 이 불러오기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자료가 넘어와서 제자리에 다 데이터가 반영이 되고요. 닫으면서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 해서 저장하셔라. TAT 2급에서도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연습을 다시 복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나와 있는 풀이는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75페이지 경비등 송금명세서의 작성입니다. 경비등 송금명세서의 작성. 자, 이 송금명세서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했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명함을 인쇄하는데 20만 원을 지출했던가 그랬죠? 근데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인쇄소가 간이과세자이고 간이과세자. 그래서 우리가 계좌이체를 시켜줬다라고 하면은 송금명세서를 작성해가지고 가산세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송금명세서를 작성을 통해서 적격증빙을 보완하는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을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수치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를 우리가 부과받지 않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가 되는지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거래 중에서 아래에 있는 경우라면은 송금명세서 제출하면 가산세를 제외해 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할 때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네, 자 그러면 아래에 대상 거래를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동산 임대 용역. 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인데 임대 사업자가 조그만한 주택 하나만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빌려가지고 지금 회사에 기숙사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주인 임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
그러면 간이과세자니까 어떻게 돼요? 뭐 세금계산서 이런 거 발급 안 할,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 이걸 그러면 가산세 피해가는 방법이 뭐가 없느냐? 있다.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면 돼.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개인 사업자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예, 개인 사업자 중에 이제 예, 개인 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임가공 용역. 그 다음에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택시 외에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자,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의 택시 같은 경우는 다 그 적격 증빙에 해당되는 그 현금 영수증 같은 게 바로 뭐 카드로 지출하든가 아니면 뭐 저 캐시카드 넣으면은 바로 증빙이 나오죠. 그런데 택시 용역 외의 운송 용역이라는 건 뭐예요? 화물차 같은 거예요. 화물차. 용달차라든가. 예, 이런 경우도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해 가지고 용달차에서 만약에 뭐를 의자를 하나 운반했어요. 의자가 필요해 가지고 상호 어디서 얻어오는데 뭐 승용차에는 실을 수가 없고 해 가지고 용달차 불러서 왔습니다. 그러면 용달차 비 20만 원이 나왔다고 볼게요. 20만 원 영수증 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기사님이 차에 있는 간이 영수증 거기다 이렇게 써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법인이 그걸 저 비용으로 처리했다면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용달차 기사분에게 우리 회사에서 계좌이체하겠습니다. 여기 영수증에다가 계좌번호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계좌이체 시키고 나서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 밑에 여러 가지 예제가 나오죠.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항공법에 의한 상업 서류 송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도 해당이 되고 복권 판매 수수료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의 경우다. 인터넷, PC통신, TV 홈쇼핑을 통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또 우편 송달에 대한 주문 판매를 통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송금명세서를 통해서 가산세를 제외받는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영수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재무전자라는 법인이잖아요. 예. 자, 우리 회사가 이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지 한번 오른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신속용달에 제품 운송을 의뢰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예.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해주거든요. 예.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 그래서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가산세를 내야 되느냐? 안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가지고 세금 15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속용달의 하나은행 요 계좌로 송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송금한 사실을 기록하면 돼요. 그게 바로 송금 명세서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회계 처리, 즉 전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이것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경비등 송금명세서 이것도 작성하고 세 가지를 수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계 처리는 차변에 올 비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품을 운송한 비용 15만 원입니다. 제품을 운송한 비용. 그러면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되는데 개념 과목이 뭘까요? 운반비죠. 운반비.
그래서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보통예금.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십시오. 영수증 날짜로 고치시고 9월 30일. 차변이 운반비 800번대입니다. 거래처는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다 신속용달 해주시고 적요는 제품 운송비죠. 타자를 한 것. 제품 운송비 금액은 15만 원이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거래처는 코드로 넣어야죠. 한국은행 보통 98000. 적요는 제품 운송비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고 15만 원입니다. 네. 이게 이제 회계처리죠. 차변의 824 운반비 15만 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1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2번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는 거예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고 했어요. 아까 두 건 입력한 삼성화재 밑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2025 0903 0930 상호는 신속용달 성명은 박진현 사업장은 서울 은평구 가좌로 162 사업자 번호 124 60 2145 거래 금액은 15만 원. 자, 구분을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33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용달비 15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금 명세서를 작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출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분에다가 33을 입력해 줘야 돼요. 송금 명세서 제출분이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운반비죠. 운반비 824. 적요에다가는 제품 운송.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항상 여기를 한 번 더 가야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을 클릭하시고 명세서 2 불러오기를 또 한 번 클릭해 줘라.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닫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주는 거. 자, 수행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해라. 자, 여기 보시면 경비 등 송금 명세서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첫 번째 줄에다 입력합니다. 거래 일자 2025 0930 법인명이라 신속용달이죠. 박진현 사업자번호 12460 2145 거래 내역에다가 제품 운송비 거래 금액에다가 15만 원 송금 일자 네 송금 일자 별도로 없는 거 보니까 당일날 송금한 거예요. 2025 0930 CD가 어느 계좌 어느 은행 계좌냐 입니다. 은행명 은행 코드예요. 은행 코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하나은행을 검색해야죠.
하나은행에다 입금했죠. 081 하나은행. 계좌번호 거기 자료 설명에 나와 있죠. 501-5482-6242 계좌번호 넣어주시고 엔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장하기 단추가 따로 나와 있어요. 상단에. 그래서 이 저장하기를 클릭해 주면 돼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게 송금명세서 예 확인 이렇게 저장하기 메뉴가 송금명세서는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눌러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송금명세서 작성은 처음 해보는 겁니다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평범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과 송금명세서 작성하는 거 해봤습니다. 풀이 내용은 여러분이 복습하는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자금 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